오늘은 이제 또 틀렸네 이거. 2006학년도인데. 수능 특강 인문예술. 지금 제가 보니까 교보문고 문학 산 사람 없을걸요? 맞지? 문학이 안 나왔거든요. 문학이 언제 시장에 나오냐면 수요일 이후에 나와요. 수요일 이후에 교보문고에서 처음 나오는데 지난번처럼 혹시 내가 좀 서점에 가기가 뭐하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면 배송이 느리다 그러면은 저한테 톡을 남겨주세요. 이번에도 독서를 제가 2분 제가 사다 드렸거든요. 거기 교보는 이때 물량이 많잖아, 엄청. 거기 진짜 코너가 수능 EBS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수능 특강이 내 키만큼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냥 사갖고 오면 되잖아요. 제가 택배 기사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으로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손으로 좀 이렇게 눈으로 대강대강 풀지 말고, 그리고 오늘 또 할 건데 내용 이해를 좀 철저하게 할게요. 철저하게. 모의고사 지문, 독서 지문 그냥 보듯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목은 이제 로티지만 이제 로띠라고 해요. 로띠의 자유주의 해석학인데 설명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좀 꼼꼼하게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람. 자, 보세요. 제가 메모했던 거 참고해도 좋아요. 자, 보면은 어쩐지 리모컨을 두고 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가급적 단락별로 선생님이 단순하게 내용의 흐름도 있겠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이 정도에 대한 배경 지식은 알아야지 얘네들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이해하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설명할 거니까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단락, 현대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인식이라는 말을 처음 듣진 않지, 그치? 처음 듣지 않죠? 인식론이 뭐지? 라고 할 때 편안하게 지식론이라고 알고 있어도 돼요. 인식론은 지식과 관련한 거야. 인식이란 말보다는 지식이란 말이 좀 더 편하지 않아? 맞지? 지식은 누가 만들죠? 인간이 만들죠. 그 왜 만드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오늘 1도 할 거고 2도 할 건데 묘하게 원래 잘 안 그러는데 1, 2 내용이 묘하게 연결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가 1 지문, 나 큰 박스 안에 가를 지금 하는 거 넣어놓고 나를 2개를 넣어놓고 문제 섞어도 돼요. 저도 한 문제 만들었어요. 한 문제 2개를 섞어서 한 문제 만들어봤어요. 연결되더라고, 통하고. 자, 여기서 현대 인식론이라는 것은 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줄글로 쭉 읽으면 글씨를 읽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않아도 돼. 넘어가지 말고요. 내가 만약에 마침표가 여기까지 있지. 이걸 내가 확실히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해요. 그게 공부야. 몇 지문을 풀었다가 공부가 아니라 내가 놓치는 거 하나 없이 흐름을 다 따라갔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풀리더라.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 자, 현대 인식론이라는 것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 그냥 인간들이지 뭐. 구속된 인간들은 아니겠죠, 그렇지? 현대 인식론이라는 것은 또 역시 박스를 치고 요거 얘기하려나 보네.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이란 말은 알죠? 전반적으로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봐봐. 통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는 수단인 거야.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합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지. 인간이 이러한 수단으로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깔아놓는다고요. 전제라는 것은 깔아놓는 거잖아, 그렇지? 사전에 세팅한 거야. 괜찮아? 그럼 말 바꿔볼게. 야, 현대 인식론이라는 거 뭔지 알아? 구속되거나 억압된 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 주체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독특한 거 말고, 아주 무식한 거 말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이성, 이성, 이성. 그래, 너도 이성, 나도 이성. 그런 이성, 나는 이런 이성. 그래서 뭐해? 이거는 이런 거다라는 진리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현대 인식론이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그러면 분석 철학은 얘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분석 철학은 어디에 기대는 거야? 현대 인식론, 지식론에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가 아니죠. 따로따로가 아니죠. 만약에 얘가 엄마야? 그럼 얘는 자식인 거지. 나는 엄마 아빠에 기반한 자식이니까 그런 거야. 그럼 분석 철학은, 자, 철학의 대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아, 이 종이컵 보고도 뭘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거 철학의 대상이지. 아, 얘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과연 들어간 게 커피만 있을까? 공기가 있지 않을까? 과연 들어간 건 뭘까? 인간이 넣은 걸까? 자연이 넣어준 걸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대상이 되는 거지. 철학의 대상을 진위, 진은 참, 이런 말도 잘 알아두세요. 위는 거짓. 그래서 위선적인 놈 할 때 거짓 착한 척하는 놈, 그렇지? 그래서 분석 철학은 이 컵은 희다. 이 컵은 종이로 되어 있다. 이 컵은 펄프로 만들어진 것이다. 참. 이 종이컵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거짓. 이게 명확히 판정될 수 있다라는 거야. 뭐가? 분석 철학이. 분석 철학은 이거 참, 우리 수학 시간에 김병욱이랑 명제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이거 참이야, 이거 거짓이야 라고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대상을 참과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게 철학의 미션이라는 거야. 철학의 임무라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 두 번째 문장은 좀 어렵죠. 이러한 인문 예술 중에서, 이거는 인문 중에서 철학이거든요. 철학 중에서도 분석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분석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을 텐데 고3 돼서 이제 이거 공부하면은 흔합니다. 기출 문제 아무데나 봐도 그놈의 분석 철학 나와요. 분석 철학의 기반이 되는 게 뭐라고요? 현대 인식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 인식론은 다 뭐냐면 참과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다 이성적인 존재 아니야? 그래, 너 이성, 나 이성, 우리 이성. 그래서 이건 이런 거라고 해. 이게 보편적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모두 현대 인식론이고, 이 중에서 분석 철학은 이런 거란 거야. 근데 이런 문장이 어려울 때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철학 지문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가 by고요, 뭐가 for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봐봐. 분석 철학은 어떤 거야? 철학의 대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언어의 의미 분석은 뭐야? 당연히 수단이죠. 수단 목적 잘 생각하세요. 얘도 수단 목적이야.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은 뭐야? 여지껏 읽었던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해석학자, 또 사람이니까 로띠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 그 다음에 콰인의 전체론 두 개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게 인트로야. 자, 보십시오. 현대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 철학은 모든 것은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여러분들은 많이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언어의 의미 분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국문과 가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뭐 불어, 독일어, 무슨 뭐 일어, 중국어, 영어 다 깔아놓고 한국어 깔아놓고요. 막 우리 뭐 이렇게 사동 피동 할 때 사동을 주동으로 바꿀 때 화살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것처럼 뭐 화살표랑 바꿔요. 다른 언어끼리. 이랬을 때 차이 나는 건 뭐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지?
거를 보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이런 게 의미 분석하는 건데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걸 통해서 맞다니까 이게 참이라니까 이게 거짓이라니까 이라는 것을 해명하는 게 철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로띠는 그래? 기존 철학, 이 기존 철학 같은 말이 뭐야? 이거겠죠. 이 분석 철학을 새롭게 다시 해석해 보려는 거야. 근데 뭘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그 다음에 콰인의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은 되게 재밌습니다. 콰인 많이 나오죠. 비트겐슈타인 이미 많이 나와서 기출문제예요. 엄청. 자, 여기까지 괜찮지?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좀 길어. 비트겐슈타인 들어봤니 얘들아? 비트겐슈타인? 뭘 들어봤지? 어떤 거 들어봤을까? 언어는 무조건 수단이라는 거야. 언어는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이 글과 상관없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다. 예은이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예은이를 좋아해. 근데 예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가사를 쓰든 시를 쓰든 편지를 쓰든 뭘 썼어. 뭘 써서 예은이한테 전달을 딱 해줬더니 예은이가 내 마음을 받아줬어. 그러면 이 언어는 필요 없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이만큼 올라가야 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내가 내 마음을 예은이에게 전달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어느 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오름이 완성됐지. 그럼 사다리는 필요 없다는 거야.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언어를 철저히 수단으로 봤지 언어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란 말이에요. 언어는 분석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이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지금 요 두 번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현대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 철학이 있었다. 맞죠? 그리고 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맞죠? 언어를 뭐 구조적으로 뭐 분석해서 뭐 이렇게 어떤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그치? 로띠는 오케이. 그게 기존 철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새롭게 해석해 보겠어. 그냥 새롭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도 알아야 되고 콰인에 대한 얘기도 알아야 되잖아. 맞죠? 두 번째 단락. 자, 이럴 줄 알았어요. 비트겐슈타인 얘기할 줄 알았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언어 게임론 설명을 간단히 했죠. 언어의 의미는 언어 게임 규칙에 의해 또 있죠. 수단. 철학 지문은 수단 목적이 되게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 따르면 선생님이 지금 아무거나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선택지 하나. 진짜 수업하다 말고 즉석에서 해볼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자체의 목적, 언어 자체에 고유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맞아, 틀려? 틀리지. 언제든지 뭐에 의해 결정이 돼? 의미는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하잖아. 그러면 언어의 일반 이론 중에 언어의 기호성에도 들어가요. 언어의 기호성 들어봤니?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한다. 근데 소연이는 죽어도 싫대. 이런 것을 꼭 이렇게 하고 싶대. 근데 이것은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한반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옛날에 이것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 곱부라고도 하기도 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만 쓰겠대. 근데 이게 다중이죠. 다중이란다. 이게 다수죠. 이렇게 쓴 게 대중이죠. 그러면 이걸로 합의를 한다. 이건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쓰기로 한다는 언어의 기호성이고 이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건 언어의 사회성이지. 이런 측면에서 비트겐슈타인 이론과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좀 연휴 전하고 수업 내용이 좀 다르죠. 이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시험 볼 수 있어. 학교 시험을. 그리고 모의고사 때 이게 딱 나와. 그거 무는 거지. 이 덜한 놈보다 조금 더 판 놈이 더 잘하는 거지. 그지? 자, 그에 따르면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 언어게임 규칙.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이게 접속 부사의 개념이 아니잖아.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그에 따르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요 내용을 부연하겠다라는 거야. 부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수학, 자연과학 이런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예상 문제 하나 줄까요? 이건 99%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 이게 시험범위라면.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휘 문제. 학교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2개 정도씩 나와요. 자명 이런 거 나와요. 자명. 한자어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밝을 명자야. 스스로 너무 밝아서 굳이 확인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 없이 분명히 아는 그것을 자명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밝을 명. 자, 봐봐. 골목을 가는 거야. 근데 한별이네 집 가는데 이렇게 한별이가 집에 가는데 골목에서 이 어두운 실루엣 나를 봤어. 무섭겠죠. 아저씨가 이게 잘 정체를 모르는 아저씨가 자기 앞에 딱 있으니까. 근데 후레쉬를 딱 켰더니 안동옥이 스스로 밝게 빛났어. 그럼 무서워하겠어 안 하겠어? 아, 그 수업 해주는 아저씨구나. 내 아는 아저씨. 그럼 마음 편해지겠죠. 그럼 뭘 설명을 해? 스스로 밝아졌는데. 이게 자명인 거야. 알아두십시오. 제가 이거는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본 수업할 때, 저의 본 수업할 때 단어들을 다 체크해 드릴게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 뻔하지 않니? 1 더하기 1은 2인 거고.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 c제곱이다. 뭐 그런 거 맞나? 맞지? 응. 괜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오래된 거는.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그냥 이 우주가 생겨나기과 동시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건 이런 거,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지 원래부터 필연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부연을 또 하네요. 소위 이른바 제너럴리 스피킹 같은 거죠. 이른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다 아는 바대로 소위 이 진리라는 것도 역시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비트겐슈타인이야. 제가 선생님이 노트 정리한 거에도 해놨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야. 언어의 의미는 본래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그 의미가 추후에 결정된 것이다. 맞죠? 자명한 지식이란 건 뭐야? 자연과학인 수학이나 과학적 어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모두 게임의 룰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컵이라는 것은 원래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콰인이죠.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명제들, 대상에 대한 신념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랑 연결돼요. 예상 문제 또 알려드릴까요? 제가 문제의 변형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신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문제를 이렇게 만들걸요. 보기 박스 해놔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다룬 이야기를 하나 넣거나 아니면 철학적 뻔하잖아. 뭐 퇴계 이황 넣어도 되고 정약용 넣어도 되고 맞죠? 율곡사상 넣어도 되고 뭐 더 멀리 가서 뭐 주자학, 공자, 맹자 이런 거 다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 주희의 그러니까 주자학은 성리학은 세계가 만들었어. 그리고 짠, 나 원래 성리학이야. 그냥 있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왜 있냐면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언어 규칙의 어떤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독립적으로 짠, 난 성리학, 짠 기독교, 짠 불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짠 천주교, 뭐 짠하고 무슨 뭐 이슬람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그 설명의 마지막 단계야. 예를 들잖아. 예를 들어라는 문장이 끝났잖아. 그럼 그 내용 설명은 끝난 거예요. 얘들아 인문 논술을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 고3. 근데 아는 녀석이기도 하고 선생님 친구가 하는 학원의 학생이기도 한데 인문 논술을 좀 해달래요. 논술을 안 했는데 공부를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용인인데 최저만 맞추면 뭐 해보겠다는 거.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 8회 수업하기로 했어요. 8회. 그래서 8회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2회만 더 해주세요. 그런 거야. 2회를 더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했어요? 10번 했지. 논술 고대가 올해 처음 다시 부활했거든요. 작년에? 벌써 한 해가 지났으니까 붙었어요. 정치외교학과에 10번. 근데 글쓰기 규칙을 알면 글 읽는 규칙이 되게 쉬워져요. 글의 분량을 정해야 되잖아. 쓸 게 없잖아. 예를 들면 분량을 늘리면 돼요. 나는 많이 썼는데 쓸 게 없어. 그럼 뭐를 안 쓰면 돼? 예를 안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왼쪽과 예를 들어 오른쪽 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증명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해야 되겠죠. 이거 고장난 기계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거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처음으로 그러나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는 거야. 이 기계를 믿어도 돼요? 일단 믿자. 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또 필요하잖아. 이거를 재야 돼요. 이거 어떤 측정하는 기계를 갖고 재야 돼. 이게 믿을만해? 그럼 얘를 믿기 위해서 얘를 또 검사해야 되잖아. 검사하기 위한 장치가 또 필요하잖아. 그럼 얘는 믿을만해? 그럼 얘를 또 검증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보장해 준다는 거야.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콰이는 이 순환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상 문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순환 구조라는 것을 또 박스에 넣어서 콰인의 이론과 접목시키면 돼요. 비트겐슈타인은 뭐가 중요했지? 언어 게임 규칙이 되게 중요했죠. 콰인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순환이야. 이런 거지. 또 예은 미안. 예은이가 예은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건 진리야. 그 당신은 누군데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할아버지 아들이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나셨는데요? 우리 증조할머니가 나셨어요. 그 증조할머니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온갖 이 한반도 사람들 다 거치겠죠. 난 나라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나라는 거라고. 나로부터 시작하자고. 나를 믿고 나를 보장해다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이야. 서로 의존해야 돼. 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 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얘를 사용해야 돼. 지네들끼리 빙글빙글 도는 거야. 회전차처럼.
그러니까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은 결국엔 중요한 것도 있어. 상대화되는 거야. 순환이 되다 보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야. 언제든지 상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는 이거다라는 그 기반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말을 바꿔볼게. 제 말에 동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진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라는 것은 완벽하진 않다. 이유는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 동의해 지금? 그러면 이런 말은 어때? 콰인의 입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들은 가변적이다. 맞지? 맞죠? 가변적이란 건 뭐야? 변화 또는 변함이 가능한 성질을 가변적이라고 하죠.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 틀기가 어렵죠.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자, 로띠로 다시 와. 로띠. 자, 로띠 이 세 번째 단락 읽기 전에 얘들아 한번 봐봐. 잘 보세요. 잘 봐봐. 로띠가 뭐였지? 기억해 봐봐. 외우는 건 아니야. 로띠가 뭐였지? 로띠는 현대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 철학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규칙 이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려고 그랬죠. 분석 철학을. 그럼 다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로띠를 다시 가져올 건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현대 인식론, 그 다음에 현대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 철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을 살짝 언급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나왔고 콰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에 또 빠졌죠. 그래서 세 번째 나와보니까 로띠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 읽기 전에 맞아. 앞에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과 그 다음에 콰인의 이론을 로띠가 이 두 이론을 활용해서 실용주의자 입장에서 재해석하려고 그랬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맥락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맥락. 근데 어떻게 눈으로 보고 푸냐고요. 나는 그게 안 돼. 나 되면 박수 쳐드릴게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가 그닥 좋진 않아서요. 노력형이긴 해요. 근데 제가 탁탁탁 이러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잡념도 많아서 막 다 뒤섞인단 말이죠. 얘기했잖아. 나는 소설책을 읽어도요. 항상 하나를 집중해서 읽지 않고요. 화장실에서 읽는 소설책이 있고요. 1층, 그러니까 식탁에서 읽는 책이 따로 있고 그래요. 사무실에서 읽는 책이 있고 여기서 또 읽는 책이 따로 있고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살죠. 저는 백색 소음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예요. 김병욱 선생이랑 저랑 한 사무실 쓰는데 저한테 양보하죠. 그냥 백색 소음 틀고 하죠. 백색 소음 뭐 뉴스 이런 거. 대통령 이런 거. 자, 봐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콰인 얘네들을 합체했대요. 결합해서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고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상실한대요. 중요한 건 뭐야? 모든 명제의 의미는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그럼 규칙이 아닌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현대 인식론은 또 나왔으니까 또 해줄게요. 현대 인식론. 자, 읽기 전에 현대 인식론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 현대 인식론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분석 철학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냥 주체성을 가진 인간들이 뭐라고?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진리의 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깔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또 예은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울이다. 그리고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거울에 비출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은이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요 로띠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해요. 웃기지 마. 왜 보여야만 되는데 말을 바꿔서 예은아 뭐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어? 뭐 이 지랄 할까? 이게 바로 로띠죠. 로띠는 부정하면서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점에 얽매였다고 비판한 거야. 로띠는 야 좋아한대잖아. 좋아한다는데 뭐 어떻게 왜 꼭 거울에 그 마음이 보여야만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그런 토대를 중요시하는 토대주의 그거 아니지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야? 로띠가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보여야만 해는 누가 얘기한 거야? 현대인식론의 분석 철학이 얘기한 거고. 좋다. 그는 누구야? 로띠죠. 진리가 not A but B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 결국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어쩔 수 없다 예은아.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고 너희들도 안 까먹겠지? 야, 내 마음이 거울에 보일 수는 없어. 내가 1년 전에 내가 소윤이한테 나 예은이한테 마음이 있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 그리고 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명의는 쟤를 좋아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들이라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주변에서도.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둠 속에서 짠 나타나서 나 너 좋아해.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이 없지만 이렇게는 아니고 우리가 다 서로 아름아름 누구는 이만큼 알고 누구는 이만큼 알고 누구는 이만큼 들었고 누구는 이만큼 눈치를 챘고 하다 보니 그게 근거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다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로띠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설명 존나 잘 돼. 그 다음에 실용적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이는 철학을 게임으로 본다고요. 게임이란 게 핸드폰으로 그런 게임이 아니라 나름대로 룰이 있는 경기 그리고 유용성. 이것도 언어 나올. 유용성이 뭐야? 용이 쓸용자잖아요. 쓸모가 있는 성질. 있을유 쓸용. 쓸모가 있는 성질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길지만 앞 내용의 맥락을 끌고 오니까 뒤에 게 쉽지 않니?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자 이거 중간에 끊고 여러분들은 저 없이 더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점검 정도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그것처럼 좋은 1년 농사가 없거든. 근데 잘 봐봐. 처음에는 별거 아니잖아. 분량도 적은데도 좀 길게 설명했잖아.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부담이 좀 줄죠. 왜 부담이 주는 줄 알아? 맥락을 내가 끌고 오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자, 배를 타고 여러분들 이렇게 노젓는 배 그런 거 타봤나? 그 놀이동산에서 까작까작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계곡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 이제 내린천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헬멧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물이 이만큼 넘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나보다 먼저 몇 번 해봤던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더니요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해도 이건 좀 쉬어도 돼. 물의 흐름을 알거든요. 고요해도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물살이 휙 돌거든요. 휙 돌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완주를 못한 적이 절반이나 돼요. 빠진 친구 이렇게 건져내다가 위험하긴 한데 뭐 헬멧 다 썼으니까. 근데 빠지면 얘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멈추는 거야 그게. 그럼 정박을 하고 다친 뒤에 없나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흐름이 끊기죠. 근데 우리는 물살이 급하든 급하지 않든 대신 처음에는 긴장하죠. 오래 걸리죠. 근데 뒤에는 길어도 돼요. 로띠가 그런 것을 얘기했다라는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검, 셀프 점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두 번째 단락까지는 그렇게 치는데 세 번째 단락 와서도 내가 힘들다. 그럼 그거 다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 대여섯 단락 되잖아 항상. 대여섯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 다섯 단락이든 여섯 단락이든 일곱 단락이든 내가 세 번째 단락까지 왔는데도 이해하는 게 버겁잖아. 그러면 앞에 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전체 그 플로우를 모르는 거야. 그럼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 단락. 로띠는 해석학의 실용성 아까 비슷한 게 뭐예요? 유용성이란 말과 바꿔도 되겠죠. 로띠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아마 제가 노트에는 비롯된다라는 것을 from 이렇게 했을걸요. 저는 국어 선생이긴 한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난 전치사를 잘 써요. to, 뭐 at, in, on, 뭐 from, by, for 이런 걸 되게 잘 써요. 우리 국어는 전치사라는 품사가 없잖아. 그 뭐 어때? 뭐 여기다 from 쓴다고 알 일이 뭐야? 비롯된다보단 from이 편하지 않냐? 내가 이해하겠다는데 그걸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겐슈타인과 뭐 맥락을 같이 하긴 하죠. 근데 또 다음 지문 보면 또 반대다. 난 또 이렇게 은유에 대한 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내가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해석학이라는 것은 처음 나오지 않았어? 여기서도 주의사항. 로띠 알겠어. 로띠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 근데 또 나왔어. 이 정도면 해석학이라는 이 단어도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은요, 우리에게 친절해서 짚어줍니다. 해석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전송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간다. 자, 뭐 예은이 희생양. 내가 예은이를 좋아해. 이거는 하나의 뭐 이렇게 언어 게임 규칙에서 이렇게 결정되려고 그래. 근데 로띠는 뭐라고 했냐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해. 막 얘기하는 거야. 한별이가 뭐라고 하냐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정도 아닐까? 근데 금영이가 아니야. 깊은 사랑하라는 게 맞아. 그랬더니 뒤에 있는 승원이가 그냥 뭐 한번 밥 먹자는 얘기 아니, 밥 먹자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예은이에게 표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 그치? 해석학에서는 금영이 너 그거 아니야. 승원이 말만 말이 돼. 한별이 너가 아니야. 민영이 말만 말이 돼. 그 성원이 말만 그거 아니야. 뭐만 돼 이런 거 다 쳐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인정. 너 가능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학이란 것은 뭐를 전제로 해?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다양성이란 말 여기 없지. 없으면 그게 나오겠죠. 변형해서. 선택지 하나 또 만들어 볼까? 로띠의 해석학은 사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이게 선택지야. 그래서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의 단락 안에 있다는 말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A를 이해하려고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서 C를 참조해.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다 보면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다. 그건 아니야. 금영이 너 그거는 이론 꺼내지도 마. 그래서 배제당했단 말이야. 근데 로띠의 해석학은 뭐냐면 무슨 소리야. 다 들어봐야지. 금영이 뭐라 그랬지? 해서 배제되었던 담론들을 다 소급하는 거야. 그래서 복권, 그 이론 또는 주장, 담론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뿐 아니라 더하기 금영이의 사라진 이론의 권리를 회복시켰어. 여기서 머물지 않아. 금영이 너의 이론과 민영의 이론 한번 또 대화시켜 볼까? 그래? 승원의 이론도 끌어볼까?
성빈이 이론도 가져와 봐. 수영의 이론도 다 가져. 다 해보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띠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자유, 평등 이런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북한 말고 북한은 로띠가 좋아하겠어? 안 되잖아요. 로띠가 빨간당을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뭔가 단일 일념, 신념 이것만 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야. 이런 것은 다 모두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야. 아까 우리 필연적이 있었지. 필연적. 여기 우연적 있었지. 나는 그거 예상 문제 필연에다가 라지 A 여기다가 우연적에다 라지 B 해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하면 문제 좀 어려워지죠. 막 단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봤자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의 단락 안에 있어. A 얘기할 때는 앞단락 보면 되고 B 얘기할 때는 뒷단락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은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에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도 뭐 싸그리가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메모한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고 왔나 보네. 이거는 집에다가 얘는 볼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띠의 해석학적 입장은 여기 나와 있구나.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거 중요하다. 내가 출제자라고 해도 이거 갖다가 문제 낼 것 같아요.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게 뭔지 아니? 맞아. 그런 것도 있죠. 일부 맞아요.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별아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 그게 얼마큼 맞을까? 다시 한 번. 도덕적 상대주의가 뭐지? 70점. 나머지 30점 채워봐봐.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라고 그랬지?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더라? 기억력. 다 인정하는 태도? 30점을 뭘로 채우냐면 왜 상대주의적이 되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걸 좀 더 구체화해봐. 뭐에 있냐면 여기는 내가 딴 데다 해놨나 보다. 봐봐.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게 한별이가 말한 게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선생님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어쩔 수 없다. 앞에 있으니까. 잘못을 했어. 근데 법으로 가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개월 그런 거야. 법으로 가면 뭔지 몰라도 이거는 법이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도덕이 아니라 법이지. 근데 도덕적 상대주의는 이런 거야. 오죽 그랬으면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에 예민했다고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쳐 죽이려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지? 그게 뭐냐고. 그게 민족,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사회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